안녕하세요. 2회 실전 모의고사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초간호학 개요 문제입니다. 1번, 신생아에게 출생 직후 비타민 K를 주사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1번, 폐포를 확장시켜 호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2번, 저프로트롬빈 혈증으로 인한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3번, 신생아 임균성 암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4번, 수정체 후부 섬유 증식증을 예방하기 위해. 5번, 태변 배출을 촉진하기 위해라고 보기가 나와 있는데요. 정답은 2번, 저프로트롬빈 혈증으로 인한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는 간 기능이 굉장히 미숙해요. 그래서 혈액 응고 물질 중에 대표적인 프로트롬빈이라는 성분을 잘 못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출혈 경향이 증가될 수 있겠죠. 그래서 비타민 중에 대표적인 혈액 응고작용을 하는 비타민 K 주사를 1.0mg을 근육으로 주사해서 출혈을 예방하게 됩니다. 2번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노인의 심리, 사회적 변화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증가되는 게 아니죠.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감소되고요. 2번, 퇴직으로 인한 교우 관계가 확대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축소가 되게 되겠네요. 3번, 신체 기능 회복으로 인해서 우울감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울감은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소외감도 동시에 증가하게 되겠죠. 정답은 5번, 수입 감소로 인한 경제적 곤란의 증가가 정답입니다. 3번, 간호조무사가 근무 중 사고나 과실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자신의 직무한계를 정확히 알고 업무에 임한다. 2번, 간호사가 지시하는 것만 수행한다. 아니죠. 것만. 3번, 의문이 있을 때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직장 상사, 상급자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병원의 지침 등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도 안 되고요. 환자가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준다. 이것도 틀린 정답이 되고요. 정답은 1번인데요. 자, 자신의 직무한계를 정확히 알고 업무에 임한다. 직무한계라는 말은요, 간호조무사로서 해야 할 일 또는 하지 않아야 할 일에 대한 경계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업무에 임하면 근무 중에 생길 수 있는 사고나 과실을 방지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4번, 심장순환의 순서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확인해 보시면 가슴이 답답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어려워하시는 그런 문제인 건 알고 있는데요. 충분히 공부 열심히 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니까요. 지금부터 열심히 따라하셔서 꼭 이 문제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심장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심장은요, 한번 꽝 하고 펌프질을 할 때마다 동맥을 타고요, 어딘가로 가서 피가 돌아요. 그러고 나서 정맥을 타고 심장으로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는 반대쪽 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순환을 1분에 60에서 100회 정도 반복하게 되는데요. 그 순서를 살펴보면 크게 대순환과 소순환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왼쪽에 치우쳐져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대순환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소순환이라고 부르는데요. 대순환부터 순서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1번으로 되어 있는 부호와 기호를 좀 잘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좌심실이 수축을 하면 좌심실에 있던 피가 대동맥을 통해서 온 몸으로 가게 되죠. 온 몸을 돈 피는 4번을 보세요. 대정맥을 타고 반대쪽 심장인 우심방으로 들어가는 것, 즉 1번부터 5번까지가 대순환이 되고요. 그리고 우심실로 내려와서 1-1표를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우심실이 꽝 하고 수축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폐동맥으로 피가 나가고요. 이 피는 폐를 돌게 되고요. 그리고 폐를 돈 혈액은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순환이 폐만 돌기 때문에 작게 돈다고 해서 소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대순환의 순서를 보시면은요, 대순환은 몸을 돈다고 해서 체순환 또는 온몸을 돈다고 해서 온몸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좌심실, 그리고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에 보면 대동맥 판막이 있어요. 여기를 살짝 거쳐서 대동맥, 그리고 온 몸을 돌고 그 다음 대정맥, 우심방까지가 대순환이 되는 거고요. 자, 소순환은 폐를 돈다고 해서 폐순환이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심실부터 무심실 폐동맥으로 나가는데 이때도 판막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심실 다음에 폐동맥 판막을 거쳐서 폐동맥을 거쳐서 폐를 거쳐서 폐정맥을 거쳐서 좌심방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소순환, 폐순환이 되겠습니다. 어려워요. 어렵지만 열심히 한번 그려보시고 이 표를 옆에다 두고 연습장에다가 여러 번 반복해서 그려보시면 충분히 풀 수 있거든요. 자신감을 가지고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5번, 소화성 궤양이 가장 잘 발생하는 부위는? 이라는 문제네요. 자, 그림을 잠깐 그려볼 텐데요. 식도구요, 위, 그리고 십이지장 이렇게 소화기계가 이어져 있어요. 자, 우리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담즙은요, 간 아래면에 붙어있는 담낭에 저장이 되었다가 필요할 때 담즙이 이렇게, 즉 아래쪽에 있는 십이지장 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십이지장 옆쪽에 이렇게 긴 나뭇잎 모양의 췌장이 있는데 췌장에서 만들어진 췌장액도 십이지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도 십이지장으로, 그리고 췌장에서 만들어진 췌장액도 십이지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소화성 궤양이 잘 발생하는 곳은 첫 번째가 십이지장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위로 올라가면 위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잘 발생하는 곳이 위 바로 위쪽에 있는 식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십이지장이 소화성 궤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번, 환자의 활력증후를 측정하던 중에 혈압계가 떨어져서 파손되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속히 원래 장소에 가져다 놓는다. 고장난 거를 가져다 놓으시면 안 되죠. 새 혈압계를 구입해 볼 필요는 없고요. 3번, 같이 근무한 직원들이 돈을 모아서 새 혈압계를 구입한다. 아니에요. 4번, 즉시 간호사에게 사실대로 보고한다가 답이고요. 아무도 모르게 수리하는 곳에 맡길 필요 없습니다. 정답은 4번. 병원 기자재나 물품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간호사에게 보고해서 병원 방침에 따라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7번, 투약의 일반적인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약을 준비하는 사람과 투여하는 사람이 꼭 같을 필요는 없다가 아니고요. 자, 약은 준비하는 사람이 투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번, 투약 시 땡땡땡 님이시죠? 라고 질문을 하고 투약한다 라고 하시면 안 되고, 투약을 할 때는 항상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질문을 하시고요. 그리고 환자가 착용하고 있는 아이디 밴드라고 하는 팔찌가 있어요. 그 팔찌와 약카드를 비교해서 투약을 하셔야 합니다. 3번, 한 병에서 다른 병으로 약을 옮기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정답은 3번이네요. 4번, 약을 너무 많이 따랐을 경우에는 약병으로 다시 옮겨서 정확한 용량을 꺼내는 게 아니라 지나친 부분, 좀 초과된 부분은 버리셔야 하는 거예요. 5번, 침전물이 있거나 색깔이 변한 약은 변기에 버리시는 게 아니죠. 약국으로 반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8번, 노인 환자의 피부간호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1번, 목욕은 한 달에 한 번, 아니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셔야 되고요. 2번, 등 마사지를 할 때 알코올을 사용한다. 알코올은 피부를 건조시키기 때문에 노인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리고 3번, 뜨거운 물로 목욕해서 순환을 촉진한다. 뜨거운 물도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미지근한 물이 좋겠죠. 4번, 가습기 사용을 제한한다. 가습기를 사용해서 피부에 보습을 하는 게 좋을 거고요. 5번, 목욕 후 오일이나 로션을 피부에 바른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목욕을 하고 나서, 다 하고 나서 손톱과 발톱이 부드러워졌을 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정리를 할 때는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 임신 6주째인 인부의 다음 검진 시기와 검사 항목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자, 임신 초반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병원에 갈 때마다 임신 중독증을 검사를 하셔야 돼요. 임신 중독증이고요. 다른 말로 자간 전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임신 중독증의 3대 증상이 있었어요. 고혈압, 그 다음에 부종, 단백뇨. 요 세 가지를 검사하셔야 되거든요. 자, 고혈압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매번 병원에 갈 때마다 혈압을 측정하셔야 되겠죠. 부종을 측정하시기 위해서는 체중을 측정하시면 되고요. 단백뇨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소변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6주에서 한 달이 지나는 때니까 10주째가 될 거고요. 그리고 갈 때마다 요 세 개 중에 하나, 즉 혈압을 측정하면 되겠네요. 정답은 3번 10주째 혈압 측정이 정답이고요. 자, 아래쪽에 인부의 건강검진 시기와 검사 항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정기적인 산정관리 시기가 있어요. 7개월까지는 한 달에 한 번, 8, 9개월째는 2주일에 한 번이니까 한 달에 두 번이죠. 그리고 10개월째, 막달이라고 표현을 하죠. 마지막 달에는 매주 일주일에 한 번 병원에 방문하셔서 아까 말한 소변검사, 혈압 측정, 체중 측정, 복부 촉진이나 청진 이런 걸 하시게 됩니다. 10번. 환자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간호조무사의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정보 공개 정도에 대해서 환자와 상의한다. 2번. 절대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3번. 언론기관에서 면담을 요청하면 성실히 응한다. 4번. 병원 직원들과 상의 후에 공개한다. 5번. 간호조무사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답은 그렇죠. 2번. 절대 보장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개인정보 및 비밀은 절대 누설하시면 안 되고요. 개인정보를 누설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언론기관에서 면담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아는 대로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의사나 간호사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를 저희 학생들한테 풀어보라고 하면 대부분이 다 2번을 고르시더라고요. 심폐소생술의 의무화, 이걸 많이 고르시던데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출혈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가장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심폐소생술이 아니거든요. 출혈이 심할 때는 직접 압박하는 게 가장 먼저예요. 그래서 2번을 고르시면 안 되고요. 정답은 3번을 고르셨어야 했는데 이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어려워서 여러분이 이거를 아마 2번으로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러면 응급의료 체계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응급의료 체계라는 것은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적절한 응급처치,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그리고 두 번째가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 이송해서 이제 병원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전문적인 응급 진료가 세 번째. 자, 이 세 개를 연결하는 전반적인 체계를 응급의료 체계라고 하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 체계를 통해서 관리를 하면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1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영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피부 두겹 집기를 이용하여 피하 지방 두께를 측정하기에 적당한 부위는? 이라는 문제인데요. 상원 삼두근 어디냐면요. 여기예요. 여기 아랫부분, 늘어진 부분 있죠? 이 부분이고요. 대둔근은 엉덩이 근육이에요. 3번의 승모근은 이 부분이죠. 목 옆부분. 대퇴직근은 허벅지 앞쪽 근육입니다.
삼각근은 우리 주사하는 부위, 이쪽 부위거든요. 자, 이 중에 지방이 가장 많은 부분이 어디일까요? 당연히 그렇죠. 상완 삼두근. 그래서 영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피부 두 겹집기를 이용해서 피하 지방의 두께를 측정할 때는 상완 삼두근의 두께로 측정하게 됩니다. 13번, 임신 36주에 조기 파막이 된 후 12시간이 지난 인부에게 유도분만을 위해 투여하는 약물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자, 유도분만이 뭔지를 아셔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유도분만은요, 자궁을 인위적으로 수축시켜서 질로 아기를 빼는 분만, 즉 아기를 강제적으로 나오게 하는 분만이 유도분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국 이 문제는요, 자궁을 수축시키는 약물이 무슨 약인가를 묻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1번 인슐린, 2번 옥시토신, 3번 아트로핀, 4번 데메롤, 5번 바리움이라는 약이네요. 정답은 2번 옥시토신이 되겠습니다. 자, 옥시토신 외에도요, 에르고노빈이라는 약도 자궁 수축제로 사용되는 약물이고요. 나머지 보기에 해당하는 약물도 함께 살펴볼게요.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이에요. 두 번째, 아트로핀이라는 주사제는요, 수술 가기 전에 맞고 가는 주사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분비물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 처치로 많이 사용되는 약물이 아트로핀이고요. 데메롤은 마약성 진통제라고 써져 있죠. 바리움이라는 상품명으로는 디아제팜이라는 약인데요. 이 약은 진정 수면제 그리고 신경 안정제로 많이 사용되는 약입니다. 14번, 정기적으로 수면제를 복용하는 노인 환자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로 옳은 것. 낙상 예방 문제네요. 국가고시에서 낙상 예방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되니까 정확하게 공부하고 외우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앉거나 일어날 때 빠른 동작으로 움직이면 낙상이 일어나기가 쉽겠죠. 2번, 반드시 신체 보호대는 억제대, 더 쉽게 설명하면 묶는 거예요. 자, 묶는 것만이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아니겠죠? 반드시 아니고요. 3번, 슬리퍼는 낙상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이 돼요. 그래서 슬리퍼 신지 않으셔야 되고요. 침대 난간, 사이드레일이라고 하는 침대 옆에 난간이 있는데 그걸 항상 올려주면 낙상을 예방할 수 있겠네요. 5번, 수면제 복용 시 물을 많이 마셔서 약물을 희석시킨다. 맞는 말 같지만 물을 많이 먹으면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 또 낙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네요. 정답은 4번, 침대 난간을 항상 올려준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15번, 수술 후 회복기 환자나 연하곤란이 있는 환자, 그리고 소화 기능이 좋지 못한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 자, 저희도 소화 안 되면 죽 먹죠. 그죠? 그리고 연하곤란이라고 하는 건 삼키기가 힘든 환자거든요. 그래서 삼키기가 힘들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먹으면 좋은 음식, 죽인데요. 지금 정답에 죽이 없어요. 죽에 해당하는 걸 고르셔야 되고요. 정답은 2번 연식이고요. 연식의 대표적인 음식이 죽이에요. 자, 죽, 즉 연식을 조리할 때는요. 섬유질과 향신료는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부드럽게 소화가 될 수 있거든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6번, 제왕절개 적응증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자, 제왕절개를 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1번, 태아 심음이 규칙적일 때. 문제가 없죠. 자연분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2번, 38주 산모도 마찬가지 자연분만을 할 수 있는 분이고요. 3번, 태아 선진부가 둔위일 때. 자, 선진부라는 거는 가장 먼저 나오는 부위가 라는 뜻이거든요. 자, 아이들은 엄마의 자궁에서 질을 통해서 바깥으로, 외부로 나오게 돼요. 그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선진부, 즉 엄마의 질로 가장 먼저 나오는 부위가 머리예요. 머리, 이렇게. 그래서 머리가 가장 먼저 엄마 질로 나오게 되는데요. 3번은 태아 선진부가 둔위라는 말은요.
자, 자궁이 이렇게 있고 질이 있다면은요, 이번에는 아기가 이렇게 있다는, 엉덩이를 내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는 질로 분만이 되기가 힘들겠죠.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왕절개를 하게 됩니다. 4번, 인부 가족의 요구가 있거나 5번, 인부의 복통과 요통이 심하다고 해서 제왕절개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외에도요, 엄마가 전치태반이나 태반 조기반이 같은 질병을 앓고 있을 때 제왕절개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태아층 요인으로 보시면 거대야, 그래서 4.5kg, 5kg 이렇게 큰 아이일 경우에는 엄마의 질로 나오기가 힘들겠죠? 그럴 때 제왕절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태아 선진부가 둔위, 즉 두정이가 아닌 다른 방향이 놓여져 있을 때 제왕절개를 할 수 있겠네요. 17번, 봉합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부의 전층이 상실된 결출 환자의 응급처치로 옳은 것. 자, 결출은요, 덜렁덜렁이라고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험 문제 외울 게 많잖아요. 결출은 덜렁덜렁. 자, 1번, 압력이 센 수돗물로 상처 부위를 세척한다. 덜렁덜렁한 상처를 압력이 센 수돗물로 해도 될까요? 2번, 지혈대를 사용해서 출혈을 막는다. 지혈대는요, 가장 마지막에, 출혈이 있을 때 가장 마지막에 사용하는 방법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동맥까지 모두 차단해서 피를 막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아랫부분이 괴사될 수 있다 그랬었죠. 3번, 결출된 조직을 떼어낸다. 떼어내도 될까요? 4번, 원위치로 돌려 두터운 압박붕대로 압박한다. 5번, 결출 상태 그대로 덜렁덜렁한 상태로 병원으로 간다. 맞을까요? 자, 정답은요, 4번, 원 위치로 돌려 두터운 압박붕대로 압박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결출 환자 응급처치를 볼 건데요. 강한 압력이 아닌 약한 압력의 수돗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상처 부위를 세척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조직이 붙어 있을 때는 피부 조직을 떼지 말고 원위치로 돌려서 멸균 붕대로 드레싱을 하고 붕대로 압박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위치로 돌려서 압박이에요. 자, 그리고 조직이 잘려나갔을 경우, 자,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잘 나오니까 꼭 보셔야 되고요. 조직이 잘려나갔다. 이거는 절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럴 때는 잘린 부위를 먼저 청결한 꺼지에 싸셔야 해요. 싸서요. 이 꺼지에 싸져 있는 잘린 부위를 그대로 비닐봉지에 집어 넣는 거예요. 넣고 그리고 얼음이 담겨 있는 용기에 비닐봉지를 통째로 집어 넣어서 환자와 함께 병원으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18번, 자간증 인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자간증은요, 자간전증, 즉 임신중독증의 3대 증상 더하기 경련까지 더해지면 자간증으로 진단을 하거든요. 자, 자간전증, 즉 임신중독증의 3대 증상은요, 고혈압, 부종, 단백뇨, 이 세 가지가 자간전증의 증상이고요. 여기에 경련까지 더해지는 증상이 자간증입니다. 자, 1번, 실내를 밝고 조용하게 하고 가벼운 보행을 권장한다 라고 했는데요. 빛은 경련을 자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내를 어둡게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가벼운 보행을 권장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자간증 환자는 혈압이 너무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보행보다는 절대 안정을 하셔야 되는 환자분이세요. 2번, 자간전증 증상에 고열이 더해지면 자간증으로 진단한다가 아니고요. 고열이 아닌 경련이었죠. 3번, 경련이 시작되면 신체 보호대를 적용한다. 자, 경련이 시작되면 묶는 게 방법은 아니에요. 환자를 왼쪽 옆으로 눕혀주고요. 그리고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좀 치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번, 경련이 심하면 처방된 진정제를 투여한다. 자, 이게 답이 되겠네요. 5번, 저단백, 저지방, 저염식이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저단백 때문에 틀린 답이 되거든요. 자, 왜냐면 단백뇨가 많이 나오는 질병이에요. 소변으로 단백질이 많이 나오는 질병이기 때문에 많이 먹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단백질은 많이, 고단백 식이를 하셔야 해요. 정답은
4번, 경련이 심하면 처방된 진정제를 투여한다가 정답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식이 부분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간증 인부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은 많게, 고단백, 고비타민, 그리고 탄수화물은 적절하게, 그렇지만 지방과 염분은 적게 드셔야 하고요. 그리고 수분 제한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임산부기 때문에 모든 자간증 환자분에게 수분을 제한하지는 않고요. 부종이 심할 경우에만 수분을 제한하는 시기를 하게 됩니다. 19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소화기관과 기능이 옳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1번부터 보시면 구강에서는 호르몬을 분비한다. 2번, 간에서는 담즙을 저장한다. 3번, 식도에서는 영양분을 흡수한다. 4번, 췌장에서는 혈압을 조절한다. 5번, 위에서는 음식물을 저장하고 염산과 펩신을 분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은요. 5번, 위에서 음식물을 저장하고 염산과 펩신을 분비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소화기관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1번, 첫 번째, 구강에서는요. 타액, 침이잖아요. 침에서 프티알린이라는 소화효소가 나와서 소화를 돕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간에서는 참 많은 역할을 해요. 대사작용, 배설작용도 하고요. 담즙을 만들어내고 분비하는 역할도 하죠. 해독작용도 하고, 그리고 태생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조혈작용, 피를 만들어내는 작용도 간에서 하게 되고요. 혈액 응고인자를 생산하기도 하고 철분을 저장하는 것도 간의 역할입니다. 식도는 단순히 음식물과 수분을 이동시키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자, 췌장에서는 소화효소와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 두 가지를 다 분비하는 유일한 기관인데요. 자, 소화효소는 아밀라제, 트립신, 그리고 리파제 이 세 개를 분비하죠. 자, 탄수화물을 소화하는 데는 아밀라제가 필요하고요. 단백질을 소화할 때는 트립신, 지방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리파제가 필요합니다. 호르몬도 분비를 하는데 두 가지를 분비를 시켜요. 랑게르한스 섬의 베타세포라는 곳에서 인슐린을 분비를 해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랑게르한스 섬의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라는 것을 분비시켜서 인슐린의 반대, 혈당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네요. 자, 다음 문제 20번. 심장에 존재하는 판막의 역할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앞쪽에서 심장 그립을 살짝 봤었는데요. 심장을 보시면 심장은 크게 2개의 방과 2개의 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판막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왼쪽에 있는 판막을 2천판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판막을 3천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판막은 대동맥을 타고 나가기 때문에 대동맥 판막, 그리고 이쪽은 폐동맥을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에 폐동맥 판막이라고 하고 여기 아래에 있는 2개의 판막을 반달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반월판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판막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심장이 꽝 하고 수축을 할 때 동맥을 타고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 거꾸로 역류하는, 거꾸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판막이에요. 그래서 정답은요. 2번,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21번, 배림과 발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1번, 분만 3기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2번, 발로란 진통시 아두의 일부가 음문은 회음부예요. 회음부 밖으로 보이다가 진통이 소실되면 보이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3번, 배림이란 자궁 수축 시 밀려 나온 아이의 머리가 수축이 없을 때도 음문, 회음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4번, 아두 발로 시 산모는 복압을 멈추고 이완해야 한다. 5번, 배림 시 회음보호와 회음절개를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 고르셨나요?
정답은 4번 아두발롯이 산모는 복압을 멈추고 이완해야 한다가 정답인데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분만 1, 2, 3, 4기를 아셔야 해요. 자, 분만 1기는요. 개구기라고 얘기를 해요. 개구기, 자궁문이 열리는 시기. 그 다음에 분만 2기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가 만출되는 시기라고 해서 태아 만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분만 3기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나오고 나면 이제 탯줄이 나와야 되죠. 태반이랑. 그래서 태반이 나오는 시기라고 해서 태반 만출기. 4기는 회복기예요. 자, 배림과 반로는요. 이 4개 단계 중에 2단계, 즉 분만 2기 때 태아 만출기에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선생님이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드리면 배림이라는 건 뭐냐면요. 엄마의 자궁이 수축돼요. 배가 막 아파와요. 그럴 때 아기가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기 머리라고 친다면 아기 머리가 엄마 질 바깥으로 보였다가 다시 진통이 없어지면 안으로 들어가는 현상이에요. 아기 머리가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시기. 그런 시기가 배림이에요. 그리고 배림을 몇 번 겪고 나면 발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 발로는 어느 순간 아기의 머리가요. 엄마의 질에 꽉 끼어가지고 더 이상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않고 바깥에 아기 머리가 계속 보이는 현상을 발로라고 합니다. 자, 배림과 발로 설명을 볼 건데요. 분만 2기, 태아 만출기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배림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시기라고 했죠. 자궁 수축 시에는 태아의 머리가 대음순 사이로 보이다가 자궁이 이완되면 보이지 않는 증상으로 자, 배림 때 해야 될 일은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배림 때, 즉 아기 머리가 보였다 안 보였다 안 보였다 안 보였다 할 때는 산모는 꼭 힘을 주셔야 해요. 배림 때 힘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 발로를 한번 볼게요. 이제는 더 이상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아니라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궁 수축이 없을 때도 태아 머리가 산모의 대음순 사이에 지속적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발로 때는 엄마가 힘을 빼셔야 돼요. 이거 꼭 알아두세요. 배림 때는 엄마가 배에 힘을 줘야 되지만 발로 때는 힘을 빼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때 뭘 해야 되냐? 신생아 머리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회음보호, 즉 의사 선생님이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위쪽으로 이렇게 밀어요. 혹시 잘못해서 아기 머리가 다칠까 봐 그걸 회음보호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안으로 가위를 이렇게 집어넣어서요. 엄마 질 쪽에 있는 회음부를 잘라주거든요. 그러면 질이 커지게 되죠. 그러면서 아기가 부드럽게 나올 수 있게 되고 엄마는 이렇게 회음절개술을 해서 살을 좀 잘라주게 되면 회음부가 찢어지는 열상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요. 아두발로 때 아기 머리가 엄마 질에 끼어 있을 때는 산모는 복압을 멈추고 이완해야 한다가 답이 되겠네요. 22번 여름철에 밭에서 일하던 노인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지면서 쓰러졌다. 여름철이고요. 밭에서 일을 하셨대요. 땀을 많이 흘리셨겠죠. 창백해지며 쓰러졌다. 맥박이 빠르고 약하다. 땀까지 많이 흘리고 있다. 증상으로 봤을 때는 쇼크 증상 같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 건데요. 1번 담요를 덮어 보온해준다. 2번 상체를 올려준다. 3번 소금물을 먹이고 근육 경련 부위는 마사지한다. 이건 열 경련에 대한 설명이고요. 4번 수분과 전해질을 공급하고 쇼크 증상에 대한 대처를 한다. 5번 찬 식염수 관장을 한다. 이건 열사병에 대한 설명이네요. 네, 이 문제는 열피로, 열허탈증에 대한 설명입니다. 원인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염분과 수분 부족으로 인한 탈수와 쇼크 상태다라고 되어 있죠. 더운 곳에 오래 있으면서 혈관은 늘어지고 그리고 혈관이 늘어지니까 심장에 있던 피가 팔, 다리로 다 가니까 혈압은 낮아지고 맥박은 약하고 빨라지겠죠.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리고 피부는 차고 창백한 증상을 보이네요.
자, 이럴 때는 열 피로 그러면 반드시 쇼크를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쇼크 증상에 대한 대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포도당, 지금 수분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포도당이나 생리식염수, 수분강 같은 걸 공급을 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혈압이 많이 떨어진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심장을 강하게 짜주는 강심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쇼크 시 자세는 트렌델렌버그라고 해서 이런 자세를 취해주죠. 그래서 머리를 낮춰주는 트렌델렌버그 자세를 취해서 하지 쪽에 있는 피를 심장으로 좀 몰아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 수분과 전해질을 공급하고 쇼크 증상에 대한 대처를 한다가 되겠습니다. 23번 입주위를 자극하면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반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번 빨기 반사, 2번 해저기 반사, 3번 바빈스키 반사, 4번 모로 반사, 5번 깜빡임 반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답은요. 2번 해저기 반사입니다. 신생아 반사 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빨기 반사라는 건 입술에 무언가가 닿으면 또는 입 안으로 무언가를 넣어주면 빠는 동작을 하는 그런 반사가 빨기 반사고요. 해저기 반사는 동의어가 많아요. 젖찾기 반사 또는 포유 반사라고도 하는데요. 자, 애기들 이렇게 입 옆을 자극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얼굴이 돌아가죠? 그걸 해저기 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뺨에 물체가 닿으면 그쪽으로 얼굴을 돌리는 자세. 세 번째, 깜빡임 반사 또는 눈 깜빡임 반사라고도 하는데요. 눈에 빛을 비추면 눈을 깜빡거리는 반사로 평생 동안 지속된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밝은 빛이 들어오면 눈을 찡그리거나 깜빡거리잖아요. 평생 없어지지 않는 반사가 깜빡임 반사고요. 파악 반사라는 거는요, 다른 말로 움켜쥐기 반사 또는 잡는 반사라고도 하는데요. 손에 뭔가를 쥐어주면 꽉 잡고 놓지 않는 그런 반사를 파악 반사라고 합니다. 모로 반사라는 것도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조용한 상태에서 애기한테 자극을 줘요. 그러면 발바닥은 모아요. 모으고요. 손바닥과 손가락은 활짝 피면서 여기를 잘 보세요. 팔은 무언가를 껴안는 듯한 자세를 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중에서 뭔가를 잡으려는 것 같은 행동을 취하는 거. 이게 모로 반사고요. 쇄골골절이 있거나 뇌 손상이 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는 반사입니다. 바빈스키 반사는요, 발바닥을 쫙 긁었을 때 발가락을 부채꼴 모양으로 쫙 폈다가 다시 오므리는 반사 반응, 이렇게. 자, 그런 반사를 바빈스키 반사라고 하고요. 긴장성 반사 또는 긴장성 목 반사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거는 다른 말로요, 펜싱 자세라고도 해요. 자, 펜싱 아시죠? 펜싱. 펜싱을 할 때 고개를 한쪽으로 돌리고요. 펜싱 칼을 앞으로 내잖아요. 자, 고개를 돌린 쪽의 팔과 다리는 쫙 펴지고요. 반대쪽 팔과 다리는 쫙 오므리는 그런 자세를 펜싱 자세라고 해요. 얼굴을 한쪽으로 돌렸을 때 돌린 쪽의 손과 발은 펴고 반대쪽 손과 발은 구부리는 자세. 그래서 이 반사를 긴장성 반사라고 합니다. 24번 문제 볼게요. 모유와 우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모유와 우유 중에 우유에 비타민 A가 더 많다. 자, 비타민 A는 모유가 더 많고요. 2번 모유와 우유 중에 모유의 단백질이 더 많다. 우유 단백질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우유의 단백질이 더 많습니다. 3번 함몰유두를 가진 경우에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다는 아니고요. 함몰유두 교정기를 착용하고 난 후에 수유를 할 수 있습니다. 4번 젖병은 100도씨에서 1시간 동안 자비소독한다. 1시간까지는 끓일 필요가 없고요. 5번 모유 수유나 인공 수유를 할 때 비타민 C를 첨가해야 한다. 자, 정답은 5번 모유수유나 인공수유 시 비타민 C를 첨가해야 한다가 정답이고요. 자, 아까 설명한 것처럼 모유에는 비타민 A와 당질이 많고요. 우유에는 단백질이 풍부하다. 그리고 젖병은 100도씨에서 1시간까지 필요 없죠. 10분 이상만 자리소독하면 되고요. 모유 수유를 하는 아이들에게는
비타민 C와 D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첨가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인공 영양을 하는 아이들에게는 비타민 C를 일찍부터 첨가해서 수유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모유와 우유를 비교를 한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초유와 성숙유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초유는 아기 낳고 나서 처음 나오는 노란빛을 띤 우유를 초유라고 하고요. 그 뒤에 나오는 젖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성숙유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초유 같은 경우에는 성숙유에 비해서 단백질, 항체, 비타민 A, 무기질까지 모든 게 풍부하네요. 그쵸? 거기에다가 초유 안에는 약간의 염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염분이 태변이 나오게끔 도와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초유는 꼭 먹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모유와 우유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자, 우유에 비해서 모유에는 비타민 A와 당질이 풍부하고요. 모유에 비해서 우유에는 단백질이 풍부하다. 우유에는 단백질이 많고 모유에는 비타민 A와 당질이 풍부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25번. 감기를 앓은 영아에게 중이염이 흔히 오는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음식물을 삼키면 이 음식물은 구강 다음에 인두로 넘어가게 되고요. 우리가 코로 호흡을 하게 되면 비강 다음에 인두로 지나가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인두라고 하는 기관은요, 음식물과 그리고 공기가 공통적으로 지나가는 통로인데요. 이 인두와 우리의 귀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성이는 이런 모양으로 구불구불하면서도 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아 같은 경우에는 이 관이 굉장히 넓으면서도 일직선이고 짧아요. 자, 이 관의 이름이 유스타키오 관이거든요. 유스타키오 관. 자, 성이는 길면서도 구불구불하고 이래서 목에 있는, 즉 인두에 있는 균이 귀로 가기까지가 힘들어요.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유스타키오 관이 굉장히 짧고 곧고 넓기 때문에 목에 인두에 있던 균이 귀로 가서 중이염을 잘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유스타키오 관이 짧고 곧고 넓기 때문에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6번 쇼크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혈압 상승, 2번 느린 맥박, 3번 느리고 얕은 호흡, 4번 창백, 차고 축축한 피부, 5번 체온 상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답은 고르셨나요? 그렇죠. 4번 창백, 차고 축축한 피부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쇼크 증상으로는요. 청색증, 심계항진, 혈압과 체온이 떨어지고요. 오심, 구토, 빠르고 약한 맥박, 차고 축축하며 창백한 피부, 핍뇨, 대사성 산독증 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27번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간호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1번 실내를 서늘하고 건조하게 유지한다. 2번 호흡 시 입으로 들이마시고 코로 천천히 내뱉는다. 3번 산소 마스크를 이용하여 고농도의 산소를 공급한다. 4번 항생제, 기관지 확장제, 거담제 등으로 치료한다. 5번 호흡곤란 시 하체를 상승시켜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답은 그렇죠. 4번 항생제, 기관지 확장제, 거담제 등으로 치료한다 라고 되어 있죠. 4번이 정답이고요. 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COPD라고 표현도 하고요. 정의를 한번 볼게요. 만성 기관지염이나 폐기종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환기장애, 즉 폐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는 질병입니다. 원인은 흡연 또는 반복적인 폐 감염 때문이고요. 증상은 보통의 그냥 호흡곤란 증세 아니면 청색증, 가래 같은 호흡기계 증상이 나타나네요. 치료 및 간호를 보실 건데요. 자, 호흡기계 질환이 있는 분들은요, 항상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그리고 입을 동그랗게 모아서 길게 호흡을 하는, 자, 코로
하고 들이마시고 입을 동그랗게 모아서 후 하고 내뱉어서 폐 환기 능력을 증진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호흡곤란이 있을 때는 하체를 상승시키는 게 아니라 상체를 상승시키는 이런 자세, 이런 모양의 자세가 되는 거죠. 파울러 자세라고 하는 걸 취해주시면 좋고요. 반좌위. 자, 마지막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고농도의 산소 공급은 호흡기계를 억제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은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고농도의 산소를 공급하게 되면 호흡기계가 일을 안 하고 멈춰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칫하면 혼수도 일으킬 수 있고요. 심지어 사망까지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항상 COPD 환자들에게는 저농도의 산소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28번, 호르몬 분비 이상과 질병이 옳게 연결된 것은? 이라는 질문인데요. 자, 이 문제는 외우셔야 해요. 문제와 답은 이제 조금 공부하고 외울 시간이 됐어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외워주셔야 하고요. 자, 지금 이 문제는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눈으로 잠깐 확인해 보세요. 정답은 고르셨나요? 3번, 부신 피질 기능이 항진되면 쿠싱 증후군이 생깁니다. 그 외에도요, 호르몬 분비 이상과 질병을 보시면 갑상샘 호르몬이 증가하면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라고 해서요, 그레이브스병 또는 바제도우병이라고도 하고요. 두 번째, 갑상샘 호르몬이 감소했다. 그러면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겠죠. 어린아이에게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오면 크레틴병이라고 부르고요. 성인에게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오면 점액부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슐린 분비가 감소된다.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물인데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으면, 약물 또는 호르몬이죠.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으면 혈당이 올라가는, 즉 고혈당이 될 거고요. 마지막 항이뇨 호르몬은요. 이뇨가 되지 않게끔 하는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이 호르몬이 증가하면 당연히 소변량이 굉장히 감소하는 頻뇨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29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아와 성인의 심폐소생술 시행 중에 순환 상태를 확인하기에 적합한 맥박 측정 부위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심폐소생술 하다가 맥박을 만져야 할 때가 있어요. 심장과 가까운 곳이면 좋은데 성인은 심장과 가까운 경동맥, 목에 있는 동맥이거든요. 여기를 만져보면 되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경동맥보다 여기에 있는 상완동맥이 발달이 잘 되어 있어서 상완동맥으로 측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답은요. 5번, 영아는 상완동맥, 성인은 경동맥을 측정한다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0번, 방광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요도 길이가 짧은 남성에게 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남성은 요도 길이가 18에서 20cm나 돼요.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3에서 5c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도 길이가 짧은 여성에게 흔한 질병이고요. 2번, 소변을 희석하고 혈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자,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 바이러스가 주된 원인이 아니고요. 균이 주된 원인인데요. 균 중에서도 대장에 있는 대장균이 주된 원인이 됩니다. 4번, 배뇨 시 자결감, 타는 듯한 느낌. 빈뇨, 소변이 자주 마려운 느낌. 긴박뇨, 마렵다고 생각하자마자 오줌이 나와버리는 그런 현상. 혈뇨, 소변에 혈액이 섞여 나오는 증상 모두 다 나타나는데요. 의식 저하나 경련까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5번, 재발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고요. 재발이 잘 일어나는 질병 중에 하나가 방광염이죠. 정답은 2번이고요. 소변을 희석하고 혈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가 답이 되고요. 자, 제일 마지막 동그라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균에, 대장균에 의한 질병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복용하는 거 좋고요.
좌욕도 좋은 방법, 소변을 참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성관계 후에 소변을 봐서 분비물을 좀 씻어내주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휴식과 안정을 취하는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31번, 녹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녹내장은요, 안압이 상승돼서 신신경이 망가지면서 발생하는 질병이거든요. 1번, 망막이 맥락막에서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 망막과 맥락막은 눈을 싸고 있는 막인데요. 망막과 맥락막이 떨어진 거는 망막 박리라고 불러요. 2번, 안압의 하강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게 아니죠. 안압의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발생한다. 3번, 인공 수정체 삽입 수술로 치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녹내장은 수정체의 문제가 아니죠. 수정체가 문제가 있어서 수정체를 교환하는 질병은 녹내장이 아닌 백내장에 대한 설명이고요. 4번, 수술 직후 최대한 빨리 조기이상하여 회복을 돕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술 직후에는 절대 안정을 하셔야 합니다. 5번, 해를 쳐다보았을 때 무지개 잔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정답은 5번인데요. 해를 쳐다봤을 때 무지개 잔상이 나타난다는 거는 녹내장 증상, 즉 안압이 상승된다는 그런 징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자, 녹내장은 설명드린 대로 안압의 상승으로 인해서 시신경이 눌리거나 또는 혈액 공급에 장애가 생겨서 시신경의 기능에 이상을 초래하는 질환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정상 안압은 10에서 21까지가 정상인데요. 21보다 크면 녹내장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자, 증상으로는 안압이 올라가서 발생하는 두통, 머리도 아프고요. 머리 아픈 게 지속되다 보면 구토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안압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눈에는 통증이 있겠죠. 그 외에도 충혈, 그리고 시야가 결손된다라는 말은 시야가 좁아진다는 뜻이고요. 시력도 떨어지고 불빛 주위에 무지개가 보이는 증상 같은 게 나타난다면 녹내장, 이런 증상들이 녹내장 증상입니다. 자, 녹내장 증상이 있을 때는 안압을 떨어뜨리는 약, 즉 안압 하강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홍채 절제술이라는 수술로도 치료를 하게 됩니다. 녹내장 수술 직후에는 출혈을 방지하기 위해서 절대 안정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바로 안구 운동, 눈알이 움직이는 걸 좀 막기 위해서 눈에 보호용 안대를 반드시 착용하셔야 합니다. 32번,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멸균법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치과기구의 멸균에 주로 사용한다. 두 번째, 침투력이 좋다. 세 번째, 멸균 후에 증기가 남으므로 멸균 후 사용하기 전까지 자외선 멸균기에 보관하였다가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 건혈멸균법, 2번 자외선 멸균법, 3번 고압 증기 멸균법, 4번 화학 멸균법, 5번 자비 멸균법이라고 되어 있죠. 정답은요, 3번 고압 증기 멸균법입니다. 고압증기 멸균법은요, 보통 121도에서 20분간 멸균하는 방법이고요. 치과기구 소독, 예를 들면 치경이나 유리 제품 같은 걸 소독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기구를 정확한 온도 조절로 확실하게 멸균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물을 끓여서 수증기로 소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리한 기구의 날을 상하게 할 수 있고 금속 기구가 부식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고압증기 멸균기에서 꺼낸 치과 기구는 젖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외선 소독기에 넣어두었다가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중성세제와 물로 내면이나 트레이를 정기적으로 닦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멸균기의 문을 열어놓는다. 저희 세탁기 같은 경우에도 사용하고 나서 문을 열어놓잖아요. 똑같이 안에 수증기가 좀 머물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멸균기의 뚜껑을 열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33번, 발치, 이를 빼는 거죠. 이 빼고 나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입에 물고 있는 솜은 10분 후에 내뱉는다. 2번, 발치 당일날 목욕을 한다. 3번, 금연 금주하도록 한다. 4번,
발치 직후 발치 부위에 더운 물 주머니를 적용한다. 5번, 입에 고이는 침과 피는 뱉는다. 정답 고르셨나요? 정답은 그렇죠. 3번, 금연 금주하도록 한다입니다. 입안에 물고 있는 솜은요, 한두 시간 정도는 물고 있다가 뱉는 게 좋고요. 입에 고이는 침이나 피는 삼킨다예요. 뱉지 않고 삼킨다. 발치 당일 목욕이나 흡연이나 음주는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식사는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겠네요. 그 외에도 발치 당일에는 칫솔질 하지 않고요. 되도록이면 구강 양치, 가글 같은 걸로 가볍게 헹궈내는 게 좋고요. 그리고 부종과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발치 당일날 밤까지는 냉찜질을 하라고 써져 있죠. 그리고 그날 잘 때는 종창이 붓는 거예요. 붓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베개를 약간 높게 하고 자면 붓는 걸 조금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거, 빨대를 사용하는 듯 음압을 유발시키는 행동. 자, 너무 세게 빨대로 음료수를 빨아먹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겨우 아문, 그 발치 부위에 다시 출혈이 유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빨대를 사용하는 것 같은 음압을 유발시키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4번, 뜸의 작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1번 면역작용, 2번 체중조절작용, 3번 배출작용, 4번 지혈작용, 5번 자극과 진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답은 1번 면역작용입니다. 자, 뜸의 작용을 쭉 볼 건데요. 너무너무 좋은 작용이 많아요. 자, 첫 번째,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고요. 혈액순환도 촉진시켜줍니다. 세 번째, 중혈작용이라고 해서요. 적혈구와 혈색소를 증가시켜주는 좋은 작용을 하네요. 그리고 네 번째, 면역작용이라고 해서 면역 기능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도 해요. 자, 요 네 개는 뜸만이 가진 대표적인 작용이에요. 그 외에 지금부터 나오는 반사작용부터 아래쪽으로 나오는 부분은 침과 뜸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작용이거든요. 자, 반사작용이 뭐냐? 세표면을 자극해서 장기를 치료하는 것. 즉, 실제로는 배가 아파요. 그런데 한의원에 가면 세표면에다가 침을 놓잖아요. 그쵸? 그래서 세표면을 자극해서 장기를 치료하는 걸 반사작용이라고 하고요. 유도작용은 혈관을 확장하고 수축하면서 치료하는 작용. 억제작용은 진통, 진정작용. 그리고 항군작용은 신경을 자극해서 기능을 회복하는 작용입니다. 자, 그래서 뜸의 작용 중에 대표적인 작용은 1번 면역작용이 되겠습니다. 35번, 질병을 예방하고 장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활규칙을 지키고 몸을 다스리는 방법인 양생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양생은 쉬운 말로요.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이에요. 1번, 밤낮이 뒤바뀐 생활을 하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을까요? 2번,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섭취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요? 3번, 자연을 이용하고 개발하는 것. 4번, 심신의 안정. 5번, 약물치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중에 양생의 방법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양생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몸을 다스리는 방법이고요. 자연에 순응하고 심신을 안정시키고 음식을 절제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회 기초간호학 개요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